비이직이면 백전불태, 호시탐탐 습격시기를 노리는 백만 바이러스와의 최적의 전투 전략을 세웁니다. 안녕하세요. 백순영의 바이러스 깨기 이혜연입니다. 대한민국 바이러스 초전 박사의 선두에 계신 분이죠.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성암 사망률 2위 자궁경부암입니다. 이브의 고통 또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질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사실은 예방접종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라는 점입니다.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무엇인지, 어떻게 그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오늘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이론과 실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최근 유행했던 감염병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이 기원을 찾겠다고 WHO가 나선 가운데 이 미국에서는 좀 공식적으로 중국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공공연히 말해왔는데요. 또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미 스크립스 리서치 등이 이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요. 중국 우한의 화난 수산시장에서 거래된 너구리가 코로나19 숙주일 가능성을 또 제기했고요. 거브레여수스 WHO 사무총장이 중국은 이 데이터를 3년 전 공유될 수 있었고 또 공유됐어야만 했다며 비판해서 또 파장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쥐나 천상갑이 아닌 이 너구리가 유력한 숙주 동물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고요. 여기에 중국은 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 이 부분이 좀 잘못된 정보는 너구리로부터 왔다는 것이 아니라 중간 숙주 동물이 너구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은 중국에서 기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왔냐? 박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한테 전염이 됐는데 그 박쥐와 사람과 사이에 있어서는 중간 숙주 동물이 꼭 존재를 합니다. 메르스의 경우는 낙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르스 같은 경우에는 사양 고양이가 그 중간 숙주 동물이었고 그것이 사람한테 오고 사람에서 사람 사이에 감염이 가능한 이런 바이러스로 변이가 되면서 즉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진화가 되는 것이죠.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된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천상갑의 경우는 상당히 그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상갑은 우리가 사실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희귀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 천상갑 박쥐가 천상갑을 통해서 사람한테 감염시켰다 하는 가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설명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너구리라고 그러면 좀 더 많은 개체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달리 너구리가 중간 숙주 동물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시료들을 다시 검사하는 과정에서 알려진 것이고 중국은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HO나 다른 외국에 이것을 알리지 않은 것이 굉장히 큰 책임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또 중국이 닥친 더 큰 고민은 좀 다른 데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독감에 걸린 2살 배기 아이가 나흘 만에 숨지는 등 이 유행성 독감이 또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근데 이번 그 2세 아이의 사망인 경우에는 사실은 진단 자체가 좀 오진이 되었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중국에서 지금 유행성 독감이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 좀 우리나라랑은 상황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독감은 A형, B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A형 중에서도 H1N1, H3N2 같은 것들이 초겨울부터 시작해서 겨울 사이에 주로 유행을 하게 되고 봄이 되면서는 대부분은 B형 독감이 유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좀 더 독성이 강한, 증상이 강한 A형 독감이 지금 유행하고 있고 지금 매주 한 10만 명 이상씩 유사 환자들이 나온다는 것으로 봐서 아직도 독감의 유행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 상황은 이것과는 약간 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자 이제 유행성 독감이 또 유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함도 있을 텐데요. 중국은 사실 우리나라와 지정학적으로 가깝고 또 교류가 많은 국가 중 하나잖아요. 우리나라가 좀 걱정할 일은 없을까요? 네, 글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작년 연말이 최고치를 나타냈고요. 올해 10주차 독감 의심 환자의 분율은 1000명당 11.7명으로 직전주보다 약 1.7% 하락한 상황이긴 하지만 좀 높기는 합니다.
이 분율은 유행 기준이 4.9명이기 때문에 약 2.4배 수준으로 아직도 이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 B형 독감이 유행하는 것은 중국과는 상당히 좀 다른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는 평년과 비슷한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독감이 유행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전의 계절성을 보면은 3월 달에 학교가 개학하면서 주로 B형 독감이 아이들 사이에 감염되기 시작하고 전 연령층으로 넓어 확산되면서 유행을 주도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올해도 뭐 비슷한 상황으로 보여서 뭐 우리나라는 좀 특별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행성 독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백순영의 바이러스 깨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번 주 제대로 깨볼 문제적 바이러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번 주 주제는요. 네, 남자도 맞는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HBV 백신이 뭐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이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이제 하는데 요즘 TV 매체나 관련 광고에서 캠페인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 공약에도 이게 포함돼서 화제가 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왜 알아야 하고 또 어떤 점들을 기억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바이러스가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아까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유전자는 DNA로 되어 있는데 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아까 인유두종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인이라는 건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요. 유두종이라는 것은 사마귀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약 200여 개 종류가 있는데 60% 정도는 뭐 피부에 사마귀를 일으킬 정도인데 문제는 나머지 40%는 생식기 또는 입 정막 주위들에 감염되고 성적인 접촉으로 감염되거나 혹은 피부의 접촉들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고 그 감염 원인을 알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좀 어렵겠죠. 이 감염에 의해서 문제는 암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항문암, 인후두암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염원을 모르는 만큼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도 또 대부분 이 2년 안에 대부분의 그 바이러스가 음전이 된다고 그러는데 음성으로 전환된다 하는 없어지는 그런 사례가 90%를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HPV라고 이제 약자로 쓰는데 16번, 18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위험군으로서 자궁경부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뭐 그 이외에도 31번, 32번, 33, 45, 56 같은 것들이 이제 백신으로 예방 목적으로 개발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국가 백신을 뭐 전부 맞는 것은 아니라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관심과 또 이 고민의 중심에 있는 건 바로 이 자궁경부암 때문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암의 사망률 4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질환인데요. 전 세계에서 매일 이 자궁경부암으로 853명이 사망한다 이런 수치가 지난 2019년에 발표돼서 충격을 준 바 있고요. 국내 상황도 좀 위중하다고 합니다. 국내 자궁경부암 환자는 2017년 5만 9천여 명에서 2021년 6만 5천여 명으로 8.5% 정도 증가했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비교적 젊은 3040 환자가 35.9%에 달하고 있고 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입니다.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의 원인 중 하나다. 이런 게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 비중이 70%대가 아니라 이 100%에 육박한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100%라는 건 좀 과대평가된 것 같고요. 결국은 자궁경부암 환자들 중에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좀 검사를 해보면은 약 70% 이상은 갖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자궁경부암의 원인 중에서는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제일 HPV 감염이 제일 높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자연적으로 소실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지속적인 감염이나 면역 저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관찰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런 바이러스들의 양성을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바이러스 검사뿐만 아니라 세포 검사를 해서 결국은 이 암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관찰할 필요가 있고 그거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또 이게 자궁경부암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HPV 바이러스로 인해서 질암, 음경암, 항문암 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구인두암과 두경부암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1980년대 전체 편도암 환자 중에 이 HPV 양성 편도암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무려 70%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다는데요. 이게 좀 그 범위와 대상이 점점 더 확대되는 것 같아요. 이것만 보면 또 다양한 이 성행위가 문제를 키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직접적인 성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적 접촉에 의해서만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구나 잠복기가 2, 3개월에서 몇 년 사이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서 감염되어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 자궁경부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원인이 여성에서만 한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만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도 항문 생식기 또는 인후암 같은 여러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본인들의 인식이 굉장히 낮아서 남성들의 예방접종에 대한 수용성은 굉장히 낮은 편이어서 앞으로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왜 걸릴까 이 원인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관계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성 경험이 없는 남성과 또 여성에게도 이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공중 목욕탕이나 뭐 공중 시설 이런 데서도 충분히 감염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전 인류의 약 80% 정도는 한번 감염을 경험할 정도로 아주 흔한 바이러스 감염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성인 여성의 경우도 30% 이상이 현재 감염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통계가 있고요. 남성의 경우도 통계상으로는 낮아 보이지만 사실은 검사들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과소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숨은 감염자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관계에 관계없이 감염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속옷이나 수건 등 또는 목욕탕 등에서도 감염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간접 접촉 경로로 감염된 경우는 본인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 바이러스의 이 환경, 어떤 사람들 사이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잠복기가 굉장히 길면서 사실은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이 바이러스의 유행을 조절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감염 경로를 알아내기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증상은 또 어떤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각에서는 사마귀가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예, 이름 그대로 사마귀를 만들 수 있는 감염이긴 한데요. 예, 사마귀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가 있는데 사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생길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본인이 자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기 부분에 사마귀가 생겼을 때에는 자기가 자각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 항문 주위 같은 데 생겼을 때에는 통증이 없다 그러면 주로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여성의 경우도 성기 부분에 생기거나 또는 항문 주위에 주로 생기게 되는데 요도나 직장 안에서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자각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없어지면서 사실은 바이러스 자체도 소실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면역 약화 환자나 혹은 지속적으로 이 바이러스로 감염이 지속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궁경부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포 검사 또 이 바이러스의 양성 음성 검사를 충분히 주기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다행히 백신이 있습니다. 이 가다실과 서바릭스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인유두종 바이러스 16, 18, 6, 11 유형 예방 효과가 있는 가다실 4가와 31, 33, 45, 52, 58 예방 효과도 있는 가다실 9가, 그리고 16, 18 유형 예방 효과가 있는 서바릭스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백신들은 또 어떤 백신들인지 어떻게 다른지 그 종류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가닥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4가하고 9가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16번, 18번이 자궁경부암의 고위험군 바이러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6번, 11번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바이러스이지만 이것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것을 4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9가 백신들은 일반적으로 널리 감염되어 있는 바이러스를 전부 커버하는 것인데 서바릭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2가 백신으로 6번, 11번, 16번하고 18번을 이 부분만 다시 하죠. 서바릭스 앞에 NG라서 서바릭스의 경우 서바릭스의 경우는 6번, 11번을 제외하고 16번, 18번 제일 중요한 두 가지의 자궁경부암 고위험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방 효과를 가지는 백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몇 가지를 예방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나눠지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16번, 18번은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나머지 두 개가 더 포함되면 4가, 그 외에 더 포함되면 9가 백신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HPV 이 백신 현황은 좀 어떨까요? 해외의 경우에 있어서도 HPV 백신을 일반적으로 다 맞추지는 않고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남성에게도 권고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감염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의 필요성은 현재로서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수용성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네, 이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돼 있어서 무료로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를 치르고도 이 접종받아야 할 백신이냐 뭐 이런 질문도 쏟아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는 권장 대상에 관한 궁금증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궁금증을 나열해 봤는데요, 저희가.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성 경험이 이미 있고 50대인데 맞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HPV 바이러스가 있는 경우라도 맞아야 하나요? 그 다음에는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진단받은 경우 맞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남자도 필수 백신이라는데 나이 상관없이 맞아야 하나요? 이러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주신다면 좀 어떻게 될까요? 성경험이 이미 있고 50대인 경우에 있어서도 맞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O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이미 감염이 되어 있는 경우 16번, 18번 두 개가 다 감염되어 있다면 뭐 굳이 더 맞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16번, 18번 중에서 하나만 감염이 되어 있는 경우라 하면은 사실은 18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염을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맞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고요. 자궁경부암 진단이 중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미 HPV에 감염되어 있으면서 자궁 이형증으로 진단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 바이러스를 예방함으로써 좀 더 발전하는 속도라든지 또는 더 자궁경부암이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자궁경부암이 되었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 부분들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맞을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자궁경부암에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남자의 경우는 어떨까 하는 것인데요. 남자도 사실은 발암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여성한테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맞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급성이라 할까? 또는 사람들이 원한다고 할까 하는 수용성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거의 아마 예방접종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전 세계적으로도 남성들의 예방접종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기대가 기대로만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되는 일이 발생해서 또 이목이 모이고 있는데요. 이 원희룡 장관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캠페인에 나섰던 이 사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이 남성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을 약속한 바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HPV 백신의 국가 예방 접종 확대를 위한 비용 효과 분석 이러한 최종 보고서에서 비용 대비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좀 이 공약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전체 남성이 다 맞는다면 모를까 비용 대비 효과는 굉장히 낮을 것으로 보여서 이 연구가 선행되면서 이 국가예방접종으로서 무료로 하는 것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분석 시나리오를 보면은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공약 자체가 준비되지 않은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 이 백신이 소용이 없거나 혹은 접종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이 감염에 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뭐 사실은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뭐 간단한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면역에 따라서 또 시기적으로 면역이 약해진 시기에 있어서는 재활성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면역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뭐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키고 또 충분한 수면, 또 충분한 영양 섭취, 적절한 운동, 또 이 정상적인 면역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 전체적인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든지 함으로 해서 면역력이 굉장히 약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전체적인 상황에서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관계에 의한 전염이 주감염원이 될 수가 있지만 성적 접촉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서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한다는 것 그것만으로서는 사실은 예방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HPV 16번, 18번에 감염되어 있는 양성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기적으로 자궁경부암 세포진 검사를 받아서 앞으로의 진행을 관찰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받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백신이 사실은 자궁경부암의 예방 백신은 아닙니다. 즉 제일 중요한 자궁경부암의 고위험군 바이러스인 HPV 16번, 18번을 예방해 줌으로 해서 자궁경부암의 발생을 낮추자는 것이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는 백신은 아니지만 이 16번, 18번은 자궁경부암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바이러스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바이러스의 예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과거에도 130개 이상이었던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형이 최근에는 200개까지, 혹자는 300개를 육박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널리 퍼져 있는 바이러스로 성인 남녀의 80%가 일생에 한 번쯤은 감염을 경험한다고 하니까요. 꾸준한 정기검진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만큼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예방접종 확대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번 주 한 주간의 건강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건강 키워드는요. 유아인 그리고 프로포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배우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정황에 이어서 소변에서 일반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가 나와서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기고 있는데요. 근데 또 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프로포폴 투약으로 무리를 빚은 스타들이 이 소식이 끊이지 않다 보니까 왜 많은 유명인들이 이 마약성 이런 프로포폴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걸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유난히 좀 그럴까요? 예,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긴 한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굉장히 시달림을 받으면서 밤에 잠을 못 자는 수면 장애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즉 불면증인 경우에 있어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기는 하지만 그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죠.
굉장히 강력한 수면제를 처방받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것들은 다 마약류에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 손에 가까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수면 효과를 가지고 있는 프로포폴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한 번의 정맥 주사로 적어도 몇 시간 이상은 굉장히 좋은 숙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혹에서 떨어내지를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프로포폴도 분명히 마약성 수면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주 수액을 맞다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이 프로포폴을 수면 작용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또 필요한 부분들에서만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포폴의 중독성도 있겠죠? 실제로 중독성이라기보다는 그 수면에 의한 그 쾌감, 깨어났을 때 굉장히 잘 자고 일어났다는 그 느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포폴 자체의 중독성은 사실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것을 계속 잡고 맞고 싶은 그런 유혹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프로포폴의 중독성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백순영의 바이러스 깨기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느덧 예정된 시간이 다가와서 이번 주 감염병 기상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 다녀온 50대 여성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올해 첫 국내 감염 사례인 만큼 방역 당국, 해외 유입 사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연례와 방침을 발표해 그 효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 연구팀이 약 48,500년 동안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 언 상태로 있던 번식력이 살아있는 일명 좀비 바이러스가 깨어났다고 발표해서 전 세계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여기서 지금 지카 바이러스가 발생했다. 이 감염된 상황은 국내 모기에 물려서 감염된 상황은 아니고요. 동남아에서 여행 중에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서 환자가 감염이 되고 국내에 유입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년에 한 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을 정례화하겠다는 부분은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올 가을, 겨울에 과연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을 할지 아직 예상할 수가 없고 또 거의 유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또 새로운 변이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정례화하는 것은 아직 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카 바이러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안정세가 확연해지면서 곳곳이 확산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헌혈 참여는 여전히 저조하고 특히나 이 신규 헌혈자가 많이 줄어서 걱정이라는데요. 헌혈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만큼 이 다른 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건강한 분들이라면 동참해 주실 것을 희망해 봅니다. 백순영의 바이러스 깨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인별 맞춤형 고급 의료 지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교수님 인사 나눌까요? 네, 백순영의 바이러스 깨기 안녕.